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걸 할 때가 왔죠. 시험이 가까워져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정리는 1, 2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는 처음부터 3국 각국의 어떤 마무리 전성기 단계까지 이렇게 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2부는 3국 전성기부터 어디까지 봐야겠어요? 고3국의 성립까지 볼 예정입니다. 그럼 뭐 다른 학교보다 좀 진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음,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 각 학교에서 혼돈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3학년 첫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학교의 모든 역사 선생님들이 조금 혼돈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자신들의 고민을 하셔서 내린 결정이실 텐데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뭐 누가 더 좋은 결정이다, 누가 더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한테 고르게 배분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믿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학기 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까마득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첫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동기였어요. 청동기였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앞에 구석기 신석기 그 첫 학습지의 첫 페이지에 보면 구석기 신석기 표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뭐 막집이니 움집이니 뭐 이동생활 정착생활 뭐 그딴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2학년 때 했던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우리 진도의 본격적인 시작 시험 범위의 시작은 청동기예요. 구석기 신석기 그 보지 마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동기의 두 가지 특징하면 우리가 배웠던 게 요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질문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죠? 이것은 뭐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영상을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스스로 대답해도 좋고,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해서 대답해도 당연히 그게 최고고,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학습지 펼쳐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 써내려가는 이 학습지 파일은요, 요 한글 파일은 위두랑에도 올릴 거고 저한테 오시면 출력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청동기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일단은 기존의 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라든지 뭐 이런 돌로 도구를 만들던 시절에 그 도구보다는 날카롭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 요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특징. 귀하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진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신분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분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럼 최고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국가가 뭐예요? 바로 고조선이 되는 거죠. 이따 고조선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거 비파형 동검이 있죠. 그다음에 무슨 거울이 있죠. 무슨 거울이었죠?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고인돌이 있었죠. 이 고인돌은 이걸 나타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만들 수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의 주인공 그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분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하면 청동기는 일단 귀하니까 농기구로는 만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농기구로 나오는 게 반달돌칼이죠. 잠깐 일부 친구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반달돌칼 챌린지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반달돌칼 하면 이 시기에 이제 농업을 얘기하자는 건데 청동기에 농업하면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정도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철기를 보면 철기랑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절기 때는 몇 가지 유물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청동으로 만들던 어떤 제사용 도구들이 조금 계속 청동으로 만들지만 형태가 조금 변하게 되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이걸로 바뀌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이걸로 바뀌죠.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역사를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래서
청동기 바탕으로 건국이 되고요. 철기를 받아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철기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넘어와서 고조선의 정권을 차지하죠. 누구였죠? 위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 한 교체기 때 위만이라는 인물이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되고 나서 위만 조선은 한반도 남부에 있는 진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이 나라 혹시? 그렇죠. 한 나라와 이 사이에서 무슨 무역? 이 무역으로 해서 돈을 벌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벌죠. 이렇게 되면 한 나라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도 있는 물건을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위만조선 때문에 억지로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이 황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죠. 이게 한무제였죠. 한무제가 침략을 해오게 되고요. 그죠? 한무제가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격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잘 싸워보지만 어쩔 수 없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도였었던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고조선의 멸망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조선이 멸망한 자리에 한 나라가 설치한 게 있었죠. 뭐였죠? 한 사군이었죠. 4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조선 사람들은 어쨌든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반도로 쭉 한반도 전체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전국화된다? 철기가 전국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철기가 전국화되는 걸 배경으로 삼아서 나중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고조선의 일반적인 사회 특징을 볼 텐데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팔조법이죠.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조선의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즉시 죽인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곡식 얘기가 많이 나왔죠. 곡식으로 배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잘못한 사람을 노비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분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죠.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철기가 전국화되면서 그죠? 이렇게 철기가 전국화되면서 각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철기의 전국화로 인해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각 지역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대표적일 것도 없죠. 다 알아야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삼한.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쭉 나열한 거죠. 가장 북쪽에 부여가 있고요. 그다음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있었어요. 국가마다 다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부여는 일단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부여는 중앙에 왕이 있고 주변 지역을 4개의 부족이 다스리죠. 그리고 각 부족이 부족장을 이루는 말이 있죠. 이 부족장의 이름을 통해서 목축업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산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무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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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4개를 합쳐서 사출도라고 불렀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출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였었죠. 이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만약에 귀족이 죽으면 그 노예들이 함께 따라 죽는 그 노예들을 따라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게 순장 문화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아래 있는 남쪽에 있는 고구려죠. 고구려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여가 4개의 부족이었다면 고구려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오부라고 했었죠. 물론 각 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계루부, 뭐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뭐 연노부 다 있는데 그거를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부의 각 부족장들, 지배자들을 대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대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죠. 이걸 무슨 회의라고 해요? 모든 대가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든 제자를 써서 제가회의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혹시 동맹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고구려는 고구려만의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죠. 남녀가 어릴 때 결혼을 약속해서
남자가 어릴 때 가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집 안에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을 뒀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자아이가 오면 서옥에 머물게 하는, 이게 뭐였어요? 서옥제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라고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그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옥저. 옥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계속 고구려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죠. 그리고 계속 고구려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 행사가 없죠. 왜냐면 뭐 먹을 게 있어야 이제 제사를 지낼 텐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천 행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특별한 어떤 결혼 풍습이 있죠. 뭐였어요? 민며느리제였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서옥제랑 굉장히 비슷한 풍습인데 성별만 바꾸면 되죠. 어릴 때 결혼을 약속하는 건 똑같죠. 근데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면 이제 여자 집에서 짓는 집이 서옥이고 서옥제고, 그다음에 네,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면 민며느리제가 되죠. 옥저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시면 편하냐면, 사실 두 제도가 똑같다 보니까 다른 건 성별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별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저가 민며느리제니까 옥제는 여자가 가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서 좀 일찍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며느리제거든요. 그래서 민며느리제가 여자가 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장제가 있었죠. 골장제는 뭐였어요? 가족들이 공동으로 무덤을 만드는 가족 공동묘였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해도 있었죠. 동해는 혹시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도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천 행사 이름이 혹시 무천이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죠.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반 학생 출입 금지. 그래서 다른 부족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뭐였어요? 책화였죠. 책화. 책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자형 집터가 아마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는 뭐 그렇게 외우려고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형 집터는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만인데, 사만은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마한, 변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진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당연히 왕은 없죠. 왕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특이한 게 재정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천군, 소도 기억나실 거예요. 소도라는 종교적으로 특별한 지역을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도둑이 있으면, 도둑이 만약에 소도로 도망가면 거기 있는 걸 알아도 정치적 지배자는 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마는 남쪽 지역이라서 농사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두 번이나 하죠. 이게 특징이죠. 제천 행사를 두 번이나 한다는 거. 그래서 계절제, 수린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철 생산이 많다는 거. 그래서 철덩어리를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화폐처럼 쓰기도 하죠. 그게 혹시 덩이쇠였어요. 덩이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마하니, 그리고 변하니, 그리고 진하니 각각 나중에 뭐가 되는지도 아셔야죠. 마하니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야? 마하니 뭐가 되는 거죠? 백제가 되죠. 그 다음에 변하니 가야가 되죠. 그 다음에 진하니 신라가 되죠. 신라는 우리가 처음에는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죠. 사로국이라고 불렀었죠. 경주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를 천천히 보면, 일단 고구려. 고구려에는 일단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는 어디였었어요? 졸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어느 왕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디로 옮기게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산악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산악 지역이다. 그래서 방어에 유리하지만 농사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또 철이 많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왕은 태조왕이죠.
태조왕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태조왕 하면 우리가 뭐 오부를 확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태조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동안은 간섭만 했었던 이 두 개의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옥저, 동해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뭐 요동의 정벌을 시도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태조왕 때는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국천왕이 있었죠. 고국천왕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고유의 명칭이 있었던 부족적인 명칭이 있었던 부족을 이제 방위칭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방위명 오부가 성립이 되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족의 정체성과 특징을 빼앗겠다, 개성을 빼앗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왕의 상속 방식도 바뀌게 되죠. 기존에는 형제 상속이었다가 왕위를 부자 상속으로 바꾸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죠. 재상을 올리게 되죠. 재상 을파소 을파소를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제안을 하죠. 춘대춘합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도록 하자. 뭐였어요? 진대법이었죠. 재상 을파소가 진대법을 제안하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는 왕이 고국천왕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국천왕 업종 뭐였냐 하면 열거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진대법 누구였냐 하면 고국천왕인 것도 생각해 내셔야 돼요. 거꾸로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천왕. 미천왕은 하나밖에 없었죠.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 원래는 한사군이 있었죠. 어, 그래서 한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낭랑을 몰아냄으로써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완전히 몰아냈다. 한사군이었죠. 한사군의 마지막 남은 9년이었던 낭랑을 완전히 몰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국원왕. 고국원왕은 조금 서러운 왕이었죠. 고국원왕은 일단 전현의 침략을 당해서 수도 어디였어요? 국내성을 함락당하죠. 그리고 이때 백제 어느 왕이었죠?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서 어디서 전사해요?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도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나가 싸우다가 죽게 되죠. 평양성이었어요. 전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온 왕이 소수림 왕이죠. 소수림 왕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죠?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학교를 세우죠. 태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전체를 튼튼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뭘 반포해요? 율령을 반포하게 되죠.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도 아셔야 돼요. 소수리망이 한 게 뭐냐? 불교공인, 태학설립, 율령반포 열거하실 줄 아셔야 되지만 또 반대로 율령반포 고구려에서 누구냐? 소수리망 이렇게 떠올리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와야죠. 백제는 처음부터 어디를 차지하고 시작했었어요? 한강 유역에서 시작을 하죠. 수도가 한성이었어요. 한강 유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도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백제에서 주목해서 볼 첫 번째 왕은 고이왕이었죠. 고이왕의 특징을 보면 업적을 보면 일단 율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관등제와 관복색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관료들의 등급 그리고 등급에 따른 어떤 근무 복장 옷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요때 이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러면 요거랑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건국을 했을 때는 한강 유역의 수도를 만들어 둔 거고 그 인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건 고이왕 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초고왕 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왕인데 요 때가 이제 전성기가 되죠. 전성기가 되고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이때 완전히 뭐 이미 장악을 한 상태죠. 고이왕 때 이미 장악을 한 상태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실 거예요. 고구려의 어느 왕을 죽이죠? 고구려의 어, 고국 원왕을 어느 성에서? 평양성에서 죽이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초고 왕 때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일단 영토를 더 확장해서 남해안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영토를 완성하는 게 이 시기가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을 부자상속으로 확정 지었던 때도 몇 대죠. 그래서 왕위 부자상속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해외 지역으로도 굉장히 세력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산둥반도 이쪽으로도 진출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관계를 강화해서 일본에 어, 이 유물을 선물하죠. 칼 기억나나요? 실지도를 선물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일본의 아직기, 그리고 뭐 왕인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본의 칠지도도 선물하고 아직기와 왕인을 파견해서 뭐예요? 유교를 전파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라를 봐야 될 텐데, 신라는 처음부터 신라라고 부르진 않았었죠. 뭐라고 불렀었어요? 사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경주에서 6개의 부족이 같이 사로국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6부의 부족장들이 귀족 회의를 하죠. 그게 화백회의였죠. 화백회의에서 이 경주 6부의 중요한 사항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이 화백회의의 특징은 또 만장일치라는 특징이 있긴 했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특정 가문이 왕위를 독점했던 게 아니었죠. 박씨, 박혁거세의 박씨, 그 다음에 석탈의 석씨,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마지막 남은 성씨 김씨죠. 박석김 이 삼성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돌아가며 왕위 계승했다는 거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해서 볼 왕이 내무왕이죠. 내무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왕호를 새롭게 결정짓게 되죠. 왕호를 마립간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왕위도 이제 박석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성씨로? 김씨로 독점 세습을 하게 되죠.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 나라의 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기억하시나요? 고구려의 어느 왕? 광개토대왕. 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동안 신라를 꾸준히 침략해 오던 어디였어요? 백제와 뭐 가야 외 이런 나라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이후로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죠. 호명 그릇 꼭 기억을 하시고요. 호명 그릇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금관가야도 타격을 입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눌지왕 또 중요하죠. 눌지왕은 왜 중요한가요? 일단 내무왕 때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올렸던 걸 김씨 독점 세습을 했다면 여기선 한 단계 더 발전하죠. 그래서 왕위를 부자상속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구려의 간섭을 탈피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죠. 이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 시기에 장수왕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 무슨 변화예요? 광개토대왕 때는 도움을 줬던 거고 그래서 간섭만 했다면 장수왕 때는 직접 남쪽으로 군사적으로 침략해 오겠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됐죠. 그래서 누구랑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같이 이 상황을 걱정해야 될 백제와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인데요. 가야는 이제 금관가야가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중앙 집권이 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관가야는 기본적으로 김해에서 시작을 했던 나라죠. 그리고 기존의 변한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철이 굉장히 많이 난다. 는 특징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변한 지역이었을 때 철덩어리를 화폐처럼 썼다고도 했었죠. 이게 그대로 남아있죠. 덩이쇠. 그다음에 뭐 판갑옷이나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낭랑, 그다음에 일본이죠. 외 이런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 정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관가야가 이렇게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왜 무역이 가능한 이유는 김해 바닷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고 이 힘을 통해서 가야 연맹을 주도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낭랑이 어느 왕에 의해서, 고구려의 어느 왕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죠. 미천왕. 그래서 낭랑이 무너진 뒤로 중개무역이 깨지면서 약화됐고요. 더구나 결정적으로 약화된 건 언제였어요? 잠시만요. 깨지면서 약화되고요. 결정적으로 약해진 건 고구려의 이 왕이 신라를 도와주겠답시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 왕이 광개토대왕이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타격을 입게 되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때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했었던 신라 왕이 내물왕이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전성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보면, 일단 고구려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왕은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게 아예 왕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광개토대왕이었죠. 광개토대왕은 일단 요동과 만주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 지역에 또 철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이미 벌써 두세 번째 보는 내용이죠. 누구를 도왔다? 신라 내무랑을 도왔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호우면 그릇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도 약화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을 봐야죠. 장수왕을 잠시 봐야 될 텐데, 장수왕은 일단 진격 방향을 남쪽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차지했었던 북쪽 지역 만주를 어떤 군사적인 행위 없이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중국의 모든 나라들, 북방민족의 유연이나 북조, 남조와 모두 친하게 지내는 이 외교를 했었죠. 다면외교. 다면외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쪽 정보를 결정 지었기 때문에 천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광개토대왕과 함께 있었던 관료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천도가 필요했죠. 천도를 해야 될 건데 남쪽으로 정보를 갈 생각이고, 그래서 기존의 수도였었던 어디? 국내성보다는 조금 남쪽 이어야 될 거고 큰 강이 흐르는 지역 어디예요? 평양성이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 평양성은 앞전에 우리 고국 원왕 때 직접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수도이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 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장수왕이 평양선 총도를 하는 걸 보면서 신라의 어느 왕이, 이때 신라 누구였어요? 고구려가 장수왕으로 넘어오면 신라는 눌지왕이 되죠. 그래서 눌지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눌지왕, 신라는 눌지왕이라는 거 정도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수왕은 남진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남진을 하면서도 남쪽이면은 백제와 신라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디부터 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명분도 있죠. 왜냐면 이 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선조인 고국원왕을 죽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악 지역인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신라보다는 그래도 드넓은 평야가 있는 김해 평야, 뭐 전남 평야 이렇게 평야가 있는 백제가 낫죠.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하게 되죠. 백제를 공격할 때 자신의 선조 왕이 죽었었던, 고국원왕이 죽었었던 걸 복수를 해야 되니까 아예 왕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백제의 누구? 이때 죽은 왕 백제 계로왕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였었던 한성을 함락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충주 고구려비를 만들고요. 또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비를 만들죠. 광개토대왕명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주 고구려비는 이름처럼 충주에 있고요. 광개토대왕명비는 만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를 봐야 될 텐데, 백제는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봐야 되는데, 어, 일단 백제가 위기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은 어느 왕 때요? 백제는 일단은 회복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계로왕 때부터죠, 뭐. 그래서 계로왕은 언젠가 지금 장수왕이 새롭게 즉위를 했고 그 아버지가
북쪽으로 진격을 했었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거잖아요. 그때 아마 수업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다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의 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땅은 너무 추워서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 있는 땅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와야죠. 계로왕도 그걸 알고 있었고, 계로왕 생각에는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신라보다는 백제로 들어오는 게 명분도 있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곧 침략을 당할 상황인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요? 북위에 계로왕 국서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걸 도움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하게 되죠. 왜요? 자, 북위는 뭐 백제랑 기존에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북위는 북조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장수왕은 어떤 외교를 하고 있어요? 다면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위 입장에서는 다면 외교를 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구려를, 장수왕의 고구려를 건드리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계로왕이 도와달라, 이렇게 군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건 곧 고구려와 맞짱 뜨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거절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수왕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 한성도 함락당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이 이제 문주왕이에요. 문주왕이 이제 계로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즉위를 하고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다른 데로 수도를 옮겨야죠.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지금의 충남 공주죠.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성왕은 사실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사실은 뭐 나제 동맹을 이때 결혼 동맹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령왕인데, 무령왕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회복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지방에 22담로에 뭘 파견해요? 왕족을 파견하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방 22담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방 22담로는 이미 있었던 제도예요. 근초고왕 때부터 있었던 제도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왕의 어떤 권력을, 그리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올린 게 무령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성왕이죠. 성왕. 성왕은 이제 성왕쯤 되면은 이게 완성의 성자라고 했었죠. 요게. 그래서 백제 회복 단계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 회복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뻗어나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성왕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새로 정하죠. 기억하나요? 남부였죠. 그다음에 수도도 옮기게 됩니다.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망간, 이게 수도를 옮긴 게 도망이었다면 성왕 때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새로운 다짐이죠. 어디로 옮기게 되죠? 사비였었죠. 사비성. 혹시 이 지역이 지금의 충남 부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도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제도도 정비를 하죠. 중앙 제도를 22부로, 그다음에 지방 제도는 어, 수도 5부, 지방 5방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과 함께 어디를 노리는 거예요? 한강을 수복하려고 시도하게 되죠. 한강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해요, 실패해요? 일단은 성공하죠. 일단은 성공하고요. 하지만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되죠. 진흥왕의 배신당해 한강 하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건 배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결렬되는 거예요?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요. 그다음에 이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서 성왕이 침략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관산성이었죠. 지금의 충북 옥천이라고 하죠. 관산성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여기서 이기나요, 지나요? 패전하게 되고요. 성왕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진흥왕이 성왕을 죽인 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볼 텐데, 신라의 전성기에서 우리가 처음 봤었던 왕은 지증왕이었어요. 지증왕 때 그동안은 사로국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사로국, 뭐 사라국,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나라의 이름을 완전히 확정짓게 되죠. 이때 국호를 뭘로? 신라로 확정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호도 그동안은 마립간이었었죠. 뇌물마립간, 뭐 눌지마립간,
이런 식으로 마립간이었다가 왕호를 중국을 따라서 왕호를 왕으로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부산국을 정벌을 하게 되고요. 지방제도도 기억나시나요? 주군제로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산국은 울릉도 독도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 독도만 써줄까?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왕이 버풍왕이죠. 버풍왕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흥왕이라는 전성기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준 왕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전성기가 있도록 준비해준 왕이 불교 공인하고 또 태학 설립하고 율령 반포했었던 소수림왕이라면, 이제 신라의 진흥왕의 전성기를 가능하도록 준비했던 왕이 버풍왕이다. 그래서 버풍왕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병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걸 반포하죠.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율령을 반포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관등제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골품제도 정비를 하죠. 그래서 골품제의 특징은 꼭 이거 알아달라고 했었죠. 일단은 뭐예요? 골품제에 적용되면 모두가 귀족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열이 나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분에 따라 제한이 걸리는 거야? 승진이 제한이 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이 골품제 안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뭐예요? 진골이죠. 진골은 모두 왕족이다. 요걸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꼭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이 종교를 공인하죠.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왕과 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풍왕의 법자가 율령의 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진짜 법풍왕의 의미는 불법이 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교공인, 신라의 불교공인, 법풍왕 때 불교공인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있죠. 하얀 피가 솟구쳤다. 누구죠? 이차돈. 그래서 하얀 피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차돈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이거 어느 나라? 신라다. 어느 왕이다? 버풍왕이다. 무슨 얘기다? 불교 공인하는 얘기다. 이 얘기를 이차돈 세 글자만 봐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때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금관가야가 병합되는,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가 멸망을 하는 거죠. 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죠. 전성기고요. 그죠? 전성기고, 앞서 버풍왕 때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에 절을 짓죠. 황룡사를 짓게 됩니다. 황룡사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를 정비하게 되죠. 화랑도는 원래 있었던 조직이에요. 청소년 조직이죠. 화랑도를 원래 있었던 조직을 이제 더 크게 정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미 나왔던 얘기죠. 한강 수복을 시도하죠. 누구랑 함께? 백제 성왕과 함께 한강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을 독차지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백제의 성왕이 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서 침략해 왔었던 관산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왕을 살해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강을 독차지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뭐 그 지역에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어디와 교류하기 위해서요? 중국과 교류해서 선진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에 이제 차지한 만큼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항구를 설치하죠. 그게 당항성이죠. 당항성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복했었던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지배하게 됐는데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직접 돌아다니게 되죠. 왕이 직접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순수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면서 자기 정복 지역에 비석을 설치하게 되죠. 그게 순수비였었죠. 그래서 여러 순수비를 설치하게 된다. 뭐 이제 뭐 북한산 순수비나 아니면 황초령비, 마운령비, 뭐 창정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석들을 뭐 그 이름을 다 외운다든지 그 순서를 다 기억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수비를 세웠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야로서는 역사의 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를 봐야 될 텐데, 가야는 정말 별게 없어요. 가야는 원래는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었죠. 하지만 금관가야가 약해진 뒤로는 대가야가 가야 연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금관가야가 약해진 건 왜였어요? 어, 일단 낙랑이 무너지면서 중개모역이 깨졌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왕에 침략을 당하죠. 광개토대왕한테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근데 대가야는 고령에 있는 지역인데,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피해를 금관가야가 혼자 다 당하고, 그리고 대가야는 피해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때 피해가 별로, 아이고 왜 이러니, 피해가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연명을 주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 어느 왕 때 금관가야가 아예 멸망하는 거예요? 버풍왕 때 아예 금관가야가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가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건 신라 진흥왕 때죠. 멸망하게 된다. 멸망보다는 정복이 낫겠네요. 정복당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를 끝냅니다. 이게 진도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지게 됐고 2개로 나누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